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시간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동안 제가 이쪽 이슬람권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되도록이면은 긍정적인 부분, 물론 부정적인 부분 많이 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 너무 모르니까 이 지역을 알려고 노력을 하려면은 이왕 정을 갖고 봤을 때 더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하고 별개라고 생각됐던 이 지역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지역도 우리와 같이 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 그 사람들을 한번 이해해보자. 일단 이해를 하고 나서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실리를 찾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지역에 무역을 하던 아니면 사업을 하시던 일단 이해가 돼야 그런 부분들에서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별개를 살았다는 이 지역들을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본 건데요. 그렇지만 이 지역이 진짜 우리하고 별개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이 지역에 우리하고 연결이 된 게 의외로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입니다. 언제서부터 우리가 이 지역하고 관계를, 문화 교류를 아니면 무역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시기가 우리하고 관계된 것은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에서 보면은 신라 때부터입니다. 즉 통일 신라 때인데, 즉 9세기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하고의 그 교류는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초기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반해서 이 중국까지 진출한 그 무슬림들이 이 한반도까지 안 들어왔었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들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그 신라시대 때 처영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처영가의 처영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형을 설명한 그 구절들을 보면요, 이렇게 눈이 크고 코가 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지금의 서구인들의 그 형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분명히 이쪽 동양 쪽 사람은 아닌데 어디서 왔느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추정은 아랍 쪽이나 아니면 인도 북부 쪽이나 이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것이 이제 서서히 그럴 확률이 많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9세기 때서부터 신라를 드나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발견됐어요. 이게 한국 측에서는 기록이 없는데 아랍어 책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도 아랍어 책에서 한두 군데서 발견이 되면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넘겨버릴 수 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17명 정도의 그 기행 작가가 쓴 20여 권의 책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신라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신라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지도까지 발견이 됐어요. 12세기에 만들어진 지도 중에 이드리스 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랍에서 그 유명한 그 지도인데 이 이드리스 지도에 신라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가 한반도가 외국에 알려졌다고 일반적으로 그 추정되는 그 지도보다 몇백 년이 앞선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얼마나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교류가 있었느냐 하는 것들이죠. 이런 기록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랍은 기행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당나귀 타고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니던 시절들이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호기심들이. 그 호기심들을 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그 기록으로 남긴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보통 한 13, 15세기 때까지 굉장히 많은 기행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기록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져 있어요.
그 기록에서 발견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기록들 중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중국 동쪽에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신라는 자연 조건과 그 풍부한 사물로 인해서 아주 좋은 자연 조건과 풍부한 사물로 인해서 매우 살기 좋은 풍요한 나라다. 그 다음에 특히 금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더욱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이 이 훌륭한 자연 조건에 매료돼서 한반도에 영구 정착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들이 정확히 맞는 말들이에요. 자연 조건과 사물이 풍부하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농사가 가능하니까 자연이 나올 수 있는 말들이고. 근데 금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독 이 신라는 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관도 금관이죠. 그 당시 같은 세대에 있었던 백제나 고구려 같은 데는 금관이 없었습니다. 이 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이미 확인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정확히 와서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까지 왔을 때 뭐 때문에 온 사람들이냐면 상인들이에요. 장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돛담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개월,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 중국까지 와서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금이 많다고 하는데 안 올 리가 없어요. 왜냐면 그 중국 동남부 쪽이거든요. 그 중국 동남부 쪽에서 이쪽 한반도까지 오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처형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형이 꼭 그쪽 사람이다 이렇게 증명할 만한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온 사람들이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교류는 있었을 거다 이거죠. 왜냐면 많은 신라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중국은 당나라입니다. 이 통일 신라하고 당나라는 굉장히 사이가 좋을 때예요. 왜냐면 삼국을 통일시킬 때 나당연합군을 구성하고 그랬었기 때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신라방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될 정도예요. 지금의 코리안타운입니다.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곳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라 사람들이 주로 당나라에 갈 때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 두 부류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유학생들이고 하나는 승려들입니다. 이때는 불교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직업이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학생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신라에서 귀족 계급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국하면은 바로 어떤 관료층에서 고속 승진을 하는 엘리트 계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중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무슬림들하고 언급이 됐었을 겁니다. 중국 남부 쪽에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중국 장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수도가 장안이었었는데 제가 다른 시간에 탈라스 전투가 있었다고 그랬었죠. 이 탈라스 전투가 751년인데 이 탈라스 전투 몇 년 후에 알록산의 난이 일어납니다. 중국에서. 즉 알록산에 의해서 중국이 장안을 점령당할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다 대고 원병을 요청하느냐면은 워낙 급하니까 그 몇 년 전에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싸움을 했던 이슬람 군대한테 얘기를 합니다. 중앙아시아까지 들어와 있는. 또 그 사람들이 다시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와서 당나라하고 연합 정선을 펴서 이 난을 평정하거든요. 그리고선 다시 원래의 이슬람 군대가 있었던 중앙아시아 쪽으로 퇴각하려고 보니까
퇴로가 끊겼어요. 그 티베트 쪽에 다시 봉기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퇴로가 끊기다 보니까 이 당나라에서 뭘 제의하느냐면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살으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당나라로서는 그 군인의 힘들이 필요할 때 시국이 어수선했기 때문에 그 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눌러 삽니다. 근데 눌러 살 때 중국 여인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뭐 온갖 혜택을 다 줍니다. 지금 중국 역사서에 나와 있는 이런 가족의 수가 4,000가구 정도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4,000명이 정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4,000명이 결혼을 하면은 얼마죠? 금방 고비죠? 8,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자식들을 낳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몇 명 낳습니까? 그 당시 뭐 피임이 안 되니까 날 때까지 낳는 거죠. 보통 우리 윗세대들도 보면은 우리 형제 한 7, 8명씩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이에요. 그럼 한 6, 7명만 따져도 4,000 곱하기 6이면 얼마예요? 4, 6, 24, 2만 명이 넘네요. 그죠? 자기네 직계 가족만 해도 금방 수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처갓집들. 자기 딸하고 사니까 긍정적으로 분명히 봐줬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숫자가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숫자들이에요. 급속하게 중국 장안에, 중국 심장부에 이슬람 문화가 전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나중에 중국 역사가 흐르면서 이 무슬림들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탄압을 받아서 중국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중국 역사가 중에 마천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9세기 이후에 중국 남부 쪽의 마씨들 중에 80%는 그 원적이 아랍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원래 마씨는 중국 성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바꿀 때 마씨로 많이 바꿔요. 왜냐면 본능적으로 자기 이름하고 비슷한 걸 바꾸거든요. 이 사람들 이름에 이 M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많습니다. 무사, 마흐문, 무함맛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 마씨로 많이 가는데 그 정도로 광범위에 퍼져 있으니까 신라 사람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앞선 과학 문물을 갖고 다니는 게 이쪽 아랍 중개 상인들이었어요. 중국 거를 갖다가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온 걸 또 다시 이쪽으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그러니까 유럽과 이쪽 아시아 쪽, 우리가 있는 이쪽 중국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아랍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봤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귀국했을 때 자신들이 이제 관력계층으로 있으면서 정책을 폈을 때 그걸 참고로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뭐가 있냐면 승려 계급층들. 이분들은 전공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가 있을 때 분명히 그게 어떤 종교인가 알아봤을 거예요. 보기 쉬워요. 하루 예배 5번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원 가다가 멀면 그냥 길거리에서 봐요. 지금도 그래요. 쉽게 봤을 거라고요. 그럼 그게 어떤 종교인가 하고 한번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승려 계층들이 이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인도 쪽으로 많이 가죠. 물론 육로로 가지만, 육로도 많이 갔지만 해로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해로로 가는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의 배를 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해상권을 이 아랍 사람들이 쥐고 있었어요. 유럽인들은 그 당시 여기 올 생각도 못할 때예요. 아랍 세력이 완전히 늘려갖고. 가면서 한두 달 이렇게 갈 텐데, 몇 달에 걸쳐서 갈 텐데, 그 안에서 예배 보는 거 분명히 좁은 공간이니까 봤을 거라고요. 사람들 배에서도 예배 봐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를 접했을 것이고. 그런 예로서 하나가, 유일하게 신라 때 기록 중에서 하나 남아져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해초라고 하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고승이죠. 이 해초가 쓴 왕호 천축국전에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나옵니다. 이 해초가 여행을 어디로 했느냐 했을 때 그 여행 경로는 학자들마다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 공통적인 것은 지금의 페르시아 정도까지는 갔다 왔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페르시아에 관한 그 기록이 나와요. 대식이 페르시아를 병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한자로 이 대식 이게 아랍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회교할 때 그 회회 이것은 이제 중국 이슬람에 중국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이 회족들이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족들이 믿는 종교가 해서 그냥 회교, 회회교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식이 페르시아를 병합했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식에서는 신은 믿으나 불법은 모른다. 그 다음에 대식국에서는 왕과 백성이 한 종류의 옷을 입고 음식을 먹는데 귀천이 없다. 한 곳에서 공동 취사하며 윗사람에게도 무릎을 꿇고 잘하는 법이 없다. 아주 평이한 말인데 그 풍습을 정확히 썼어요. 그러니까 대식국에서는 신은 믿으나 불법은 모른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유일신이니까 신 믿었고 불교 모르니까 불법 모르는 거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왕과 백성이 한 종류의 옷을 입고 음식을 먹는데 귀천이 없다. 한 종류거든요. 스타일은 하나예요. 물론 그거 이제 색깔이나 이런 건 외출할 때 밖에 아니면 집에 들어올 때 약간 차이는 있는데 종류가 뭐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데 귀천이 없다. 이것도 정확히 봤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밥을 동그란데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기 때문에 그 귀천을 둘러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 있다면은 남녀 구분이 있어서 그것만 이렇게 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윗사람에게도 무릎을 꿇고 절하는 법이 없다. 이 부분은 실제로 안 살고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 절하는 게 우리식의 이런 절을 합니다. 그 절을 언제 하냐면은 예배 볼 때만 해요. 즉 하나님한테 예배 볼 때만 해요. 사람한테는 안 해요. 그건 우상 숭배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서 그것을 정확히 봤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록밖에 우리한테는 없지만 아랍 쪽 기록에서 이제 신라가 이제 계속 발견이 되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라 쪽을 보면은요, 많은 그 문물들 중에 아랍 쪽 냄새 나는 것들이 있어요. 유물들을 보면. 이 평면 구성이나 아니면 무덤이나 이런 데 천장이 도움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아랍 쪽에서 대표적인 그 건축 양식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돔하고 바닥에 이 모자이크입니다. 이건 아랍의 가장 대표적인 문양입니다. 이게 중국에도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신라에서 있겠느냐 이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 문화라고 되어 있는 이 안에 많은 부분들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뭐 우리 쪽에 기록에 없는 걸 어떻게 믿느냐 라고 했어요. 아랍적 기록은 못 믿겠다 뭐 하시는 분은 안 믿어도 좋습니다. 단 우리 쪽 기록에는 언제부터 나오냐면 11세기서부터 나옵니다. 이건 고려로 넘어가거든요. 요즘에 뭐 이렇게 사극하죠? 이제 그런 사극한 그 당시에 이때는 그 기록에 대식국에서 1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절단들이 와서 고려 조정하고 무역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당시 100여 명씩은 꽤 큰 겁니다. 공식적인 그런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만약 신라 때서부터 그럼 있었다면은 신라서부터 이 9세기서부터 11세기는 벌써 200~300년 됩니다. 그리고선 계속 이어졌다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 그 물적 자원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그러니까 한반도 사회에 그 당시 고려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고려 가요 중에 쌍화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테니까 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 쌍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과자 가게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어떤 구멍가게 정도 하는 그 정도 위치거든요. 거기에 회회 노인이 쌍화점의 주인이 회회예요. 요 회회입니다.
이 회회 노인이 살아갔더니 회회 노인이 손을 잡고 희롱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고려 가요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서민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서민들이 부르는 내용에 이것이 등장했다면은 일반 서민들한테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고려 시대 때 그 왕궁 안에 예궁이라고 하는 궁이 있습니다. 이 예궁은 이슬람식 사원입니다. 그 무슬림들이 와서 예배 보는 장소예요. 그걸로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이것이 13, 14세기 때 와서 11세, 즉 13, 14세기 때 와서 이때는 여말 선초예요. 고려가 망할 때입니다. 이때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거든요.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지배할 때입니다. 이 원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이제 고려를까지 이제 지배를 하러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대량의 무슬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더 대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배하니까 이제 궁 중에 한 부분을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쓰는 거죠. 지배자 입장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이전까지는 아랍인들하고의 직접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서부터는 아랍인들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고 위구르인들하고의 관계였습니다. 이 위구르인들은 그 고선지 장군이 중앙아시아에서 패하고 나서 이제 이슬람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때서부터 이제 무슬림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위구르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면은, 원나라는 그 행정력이 부족해서 원나라 조정의 고위 행정 관리들이 이 위구르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구인들의 형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만 그렇게 서구인들, 아랍인들처럼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고려를 지배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고려 쪽으로 넘어옵니다. 무슨 선교하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 왜냐면 종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단순히 자신들의 그냥 종교 생활만 할 뿐이에요. 고려를 행정으로 이제 지배하면서 자신들 예배는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고려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즉, 정착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조선시대 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는 15세기로 이제 넘어오는 거거든요. 15세기에 넘어와서, 이게 9세기서부터 15세기인데, 조선시대 때 이것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요. 조선시대 때 역관들 시험에, 역관이라면 통역관을 얘기합니다. 이 역관들 시험에 위구르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위구르인들이 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식의 달력을 하나 만듭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중국 달력을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우리나라에 안 맞아요. 왜냐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요즘식으로 얘기해서 위도 경도가 다른데 이게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한테 명령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달력을 하나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그 달력 이름이 칠정산 외편입니다. 이 칠정산 외편을 만들 때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중국 달력을 연구해요. 왜냐면 그 원리에다가 위도 경도 바뀐 것만 대입을 시키면 우리 쉽게 되니까요. 과학 문물이란 건 이런 식으로 그 발전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데 그걸로 해서 만드는 게 바로 이 칠정산 외편이거든요. 근데 중국 달력은 이슬람 달력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15세기 때까지 와서 조선시대 이제 세종대왕 때 이제 유교가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이 명나라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유교 사상을 부흥시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서도 보면은 이 15세기를 대략 기점으로 해서 아랍 세력들이, 이슬람 세력들이 이쪽
유럽에 역전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해상권을 서서히 이 유럽한테 이제 뺏기는 그런 시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종대왕이 이때 그 외세문화 척결령을 내립니다. 외세문화를 이제 없애고 우리의 그 유교식의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야겠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급속하게 이 무슬림 세력들이 이제 한국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한국화가 되냐면요. 지금 보신 것처럼 9세기서부터 15세기면 이게 아무리 적게 쳐도 5, 6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에 관한 건 우리 측 기록이 없으니까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은 안 믿으셔도 좋아요. 우리 측에 기록에 나오는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만 해도 이것도 뭐 몇백 년이에요. 그럼 그 몇백 년 동안 가족을 이루고 살았으면 가족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다 이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재산이 있는데 그 당시 재산이라는 게 주로 땅인데 그 땅 지고 갈 수도 없고 포기하고 갈 수 없어요. 벌써 저렇게 되면 몇 대를 이어서 살았다는 건데 갈 수 없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 급격하게 한국화되는 수밖에 없어요. 즉 한국식의 이름을 쓰고 뭐 몇백 년 살았으니까 한국말은 잘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식 복장을 하고 한국 음식 먹으면 돼요. 그 전까지는 자신들의 복장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급격하게 한국어로 다 바꾸는 거죠. 그리고선 그것이 알려지는 게, 외부로 알려지는 게 두려운 거죠. 왜냐면 그게 잘못 알려지면 잘못하면 가문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한국화되면서 우리 문화에 이 습합이 됐는데 그렇게 또 이제 20세기까지 500년이 거의 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화에 어떤 식으로 섞였는가를 잘 몰라요. 이게 우리한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중국만 해도 중국화됐다 하더라도 거기는 계속 그래도 나름대로 그 무슬림 공동체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유지가 돼서 거기는 그 사상적이나 아니면 문화적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중국 문화하고 섞여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갔다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전혀 없어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집에 가시면요. 집안에 그 족보들 다 갖고 계시죠? 그 족보 사실 보면은 좀 어렵죠. 이게 한자 공부 잘 안 되는 특히 신세대들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찾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뭘 찾냐면은 혹시 족보에 여자 써 있나 한번 좀 보세요. 이건 쉽거든요. 이 자료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가 발견이 돼야 우리 문화하고 어떻게 이것이 교류가 있었다, 어떻게 발전됐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현대로 넘어옵니다. 물론 일제 시대나 이때서부터 만주에 있던 그런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교류들도 간혹 조금씩 있다가 현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현대 들어와서 20세기 들어와서 다시 이쪽하고 우리도 본격적으로 관계를 또 맺죠. 즉 중동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그 건설회사들이 중동 쪽으로 갑니다. 7, 80년대 연 인원이 100만 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고생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고속으로 비약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만들어 주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집안에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돈을 벌고 오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돈만 추구되느냐면 그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그쪽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씨앗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 사람들도 한국을 못 잊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끈해갖고요. 이 일 하면 또 엄청 잘해요. 근데 거기는 덥다 보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쉬어야 천천히 하자는 이건데 이거에 비해서 엄청 빠르게 하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진척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인상이 아주 강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이런 개념들이 많아요. 그걸 아직도 못 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잊었어요. 우리는 이 지역을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투자나 연구나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유가가 오르고 뭐 할 때 다시 진출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너희들의 고마움을 안 잊었다. 근데 너희가 우리를 잊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이나 공이 다 반성할 부분들이에요. 정부도 이제 끊임없이 그쪽에 교류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민간단체에서도 끊임없이 그 지역에 대한 교류가 있었으면 지금쯤 한결 좋았을 텐데 그런 걸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한 번 하면 잊어버려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왜냐면 그 7, 80년대 뿌려놓은 그것이 얼마나 큰 그 가치가 있느냐 하면요. 그거 돈으로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마을이 4, 50도죠? 4, 50도에서 그 건설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 진짜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요. 이 모래바람이 쫙 낄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일을 못해요. 앞이 안 보여요, 잘. 막 이렇게 완전히 뿌옇게 꼈고, 입안에서는 막 이렇게 모래가 질겨지고 씹힐 정도거든요. 그런 조건에서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우리는 7, 80년대에 거쳐서 했거든요. 그걸 왜 우리가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거 다 우리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이쪽을 이해했을 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요즘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보다는 주로 이슬람의 그 고전 부분에서 있던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정을 느낄 수 있게. 그 사람들이라고 다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도 나쁜 사람들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는. 근데 그 중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느꼈을 때 점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요즘에 우리가 이 지역을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그 테러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비록 우리는 그 7, 80년대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테러 때문에 다시 이슬람을 인식을 하게 되지만 좀 더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면은 우리한테도 많은 이득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결국 우리 입장에서 이 지역을 해석만 할 수 있다면은 많은 경제적인 이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2의 중동붐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옛날처럼 건설을 위주로 하는 이런 중동붐 아닙니다. 지금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중앙아시아 쪽, 여기도 다 이슬람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중동붐입니다. 여기는 소련의 공산주의를 거치고도 아직도 이슬람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강대국이 될 소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 많고 국토 넓고 그다음에 인구 많습니다. 지금 정치가 불안해서 그렇죠. 정치만 조금이 안정이 되면 고속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냥 돈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알고 가셔야죠. 뭐 한평생 살고 보니까 얼마 안 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요 좁은 국토에서 그냥 그 뻔한 거 갖고 그럴 필요 없이 나하고 같은 인간이 다르게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 그 정도는 느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강의 마치면서 뭐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학문적인 단어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명색이 박사다 보니까 그 정도 하라면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하면은 머리만 아파지지 정이 안 가요. 머리로 하는 건 정이 안 갑니다. 이성으로 하는 거는 가슴을 열었을 때 정이 생겨요. 그 정이 한 번 들면 못 끊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있어요. 더러운 게 정이라고. 이거 아주 진리거든요. 그러면 설사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인사말, 여기 평화자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하고 끝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인사말이 이슬람 지역 어느 지역에서나 광범위하게 쓰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신분의 어떤 그 구분이나 이런 걸 안 두고 쓰는 말들이니까 한 번쯤 해보고 끝나는 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살라무 알라이쿰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이 이 강의 비록 제가 마치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거 뭐 집안의 평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말 하죠. 아살라무 알레이쿰. 고맙습니다.